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고전산무 적용학습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이생규장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교과서마다 문학 교과서마다 이 글이 안 실려 있는 교과서는 아마 거의 없죠. 아마 학생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고전 소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또 실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아무리 쉬운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를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차근차근 봐나가면서 혹시라도 놓친 것들이 있으면 요 기회에 잘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한문으로 창작된 금오신화 5작품 중에 하나로, 자,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금오신화가 나오면서부터 이 나라에서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한문으로 창작된 금오신화 5작품 중에 하나로 국문학사에서 의의가 매우 큰 작품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자, 일반적으로 많은 글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생규장전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애정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자, 애정이란 말은 아실 거고요. 전기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이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애정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젊은 남녀가 사랑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후반부에서는 죽은 여자와 산 남자가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다가 운명으로 인해 이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후반부의 이야기가 전기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결말의 비극성은 소외된 자의 고독을 형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작가의 김시습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관련한 우의적 해석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요 우의적인 해석과 관련해서는 뒤에 그 문제 보기 하나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생규장전이라는 글이라는 겁니다.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는 성씨고요. 생은 벼슬 없는 선비를 얘기하는 거죠. 규장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풀이해 보면, 제목을 풀이하면 이생이라는 선비가 여자의 담장을 넘보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전 장면은 둘이 이제 그 부부가 되어 살다가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랑캐 침입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그 오랑캐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이생 혼자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쓸쓸하게 앉아 있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자, 볼게요. 이경쯤 되니까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해랑 끝에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의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바로 채 씨였다. 자, 이제 이 장면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 있네요. 채 씨하고 이생이 있는 거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쉬운 글을 보면서 소설의 기본을 연습하셔야 돼요. 현재 장면에 누가 있는가를 항상 기본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생이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발소리가 들렸고요. 온 사람을 보니까 채 씨가 왔답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 피난 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서 목숨을 부지하였어?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배우고 곱게 잘 자랐다는 말이겠죠. 자, 오로지 규문의 법도, 자, 여성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봐서 이생규장 제목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담장안을 엿보신 후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쳐서 자, 또 뭔가 고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당신한테 내 정을 밝혔다. 우리 둘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혹은 뭐 그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허락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냥 퉁쳐서 말한다면 당신이 내 담장안을 쳐다봤고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둘 사이에 인연이 맺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꽃 앞에서 한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과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A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보다시피 이렇게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글 내용을 묶거나 표현 방식을 묶거나 뭔가 문제가 나오겠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셔야 됩니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자, 여기까지 뭐 얘기했어요?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일을 한번 쭉 요약을 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을 만나 뜻밖의 행액 외적이 침입해서 죽음을 만나게 된 거죠. 뜻밖의 행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지 구덩이에 뒹굴었단 말은 죽음을 맞이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짐승 같은 놈 이제 외놈을 얘기하는 건데요.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다시 말하면 목숨보다 정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유교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은 지금 정절을 잃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인지 인정으로 참아 견딜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너무도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이는 귀중하고 자, 절개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아까 우리가 묶었던 부분과 같은 이야기죠. 유교적 가치관 보여주는 겁니다. 목숨보다 정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잔한 몸뚱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서 다시 읽어볼게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자, 내가 죽었는데 혼이라도 이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례산에서 10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고사들이 나오죠. 뭐 복례산 나오고 치굴 나오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읽어 나가시면서 이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죠. 비록 내가 죽어서 당신과 이별했지만 영원히 하자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라고 이생한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자, 내가 비록 귀신이지만 우리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와서 너도 나랑 동의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서 말하였다. 그건 바로 내가 알던 바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 보시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만나 다시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전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죠.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해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서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히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에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도움으로 최 씨의 도움으로 집안의 재산도 모두 찾게 된 것이고 부모들의 묘도 부모들의 장례도 치를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다음 갑니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서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이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단절하고 귀신인 자기 와이프하고만 살게 된 겁니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자,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글 전체를 보면 밑에 잠깐 적을게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취하거든요. 물론 뭐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 그럴 텐데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이생이 담장안을 엿보다가 만나게 되는데 부모의 반대 때문에 이별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저기 좋아하는데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 외적이 침입해서 피난 가다가 죽습니다. 다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 끝이 아니라 다시 귀신이 되어서 와서 만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에 2번의 이별은 첫 번째 이별은 부모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부모의 반대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별은 전쟁 때문이었죠. 외적이 침입한 전쟁 때문이었는데 이 2가지 이별은 모두 극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이 상황은 극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글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의 원인은 이거겠네요. 저승길의 운수. 쉽게 말해서 저승의 법도죠.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그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3번째 이별의 원인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영원한 이별을 밝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회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중략됐고요.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가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가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어서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자, 저승으로 가지 말고 여기 더 있으라고 지금 이별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 자, 이별의 또 원인이죠.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생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죠. 내가 안 가면 너한테까지 화를 미친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부탁 하나를 했어요. 내 유해를 찾아가지고 좋은 곳에 묻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고는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났네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뭐 내용 자체가 이해 안 될 건 1도 없어요. 그죠? 자, 문제로 가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거 1번 최 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생으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하게 하였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게 아니라 A 부분에서 요약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번 최 씨는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뜻에 거역하여 하늘의 뜻에 거역한 것이 아니고요. 옥황상제가 우리의 인연이 닿지 않았고 죄가 없다고 일정 부분 인연을 이어가라고 하늘의 명을 받고 온 거죠.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이 오라고 했는데 명부의 뜻에 거스르고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 자체는 옥황상제가 보내준 것이니까 뜻에 거역한 게 아닙니다. 자, 3번 이생은 최 씨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케이. 최 씨의 기한을 수상하게 여겨서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반가움이 너무 커서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지문 속에 나올 거예요. 자, 4번 이생은 죽은 부모에게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극진하게 다할 만큼 효행을 충실하였다. 그렇죠. 최 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모의 유해를 다 묻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문제 없는 얘기고요. 자, 5번은 이생은 최 씨가 인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 씨와의 재회를 후회하였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4번 말고는 할 것도 없네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기와 A와 B의 관점에서 A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한 문제 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나와 있는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예요. 자, 일단 그러면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말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해석해보면 작품 속에 그려진 사건과 인물들은 실제의 사건, 인물과 서로 대응하게 되며 역사적인 의의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생규장전 또한 우의로 읽는 것이 주제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수양대군과 그의 일파가 단종을 섬기며 절의를 지킨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인 계유정난을 작가가 우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뭐 그렇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때 작품의 의미는 최 씨를 자 이제 읽을 수 있는 최 씨를 A는 단종을 우의한 것으로 보느냐, 자 단종을 비유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충신의 일월을 비유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자,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최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는 사람이니까 최 씨를 단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최 씨를 단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뭐 사육신 같은 사람들 그러한 단종의 신하라고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1번 A의 관점에 따르면 단종으로 본다면 몸을 내맡기는 것은 자 누구한테 몸을 내맡기는 거죠? 지문을 보시면 외적이죠, 그죠? 외적한테 몸을 내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저항하던 단종, 뭔 소리예요? 수양대군한테 저항했다면 몸을 내맡기는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해야 되는 거죠. 1번은 맞지 않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B의 관점에 따르면 신하라고 본다면 평생을 함께하려고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섬기며 신하로서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충신으로서의 의지와 다짐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어. 평생 함께할 거야.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너랑 함께할 거야. 신하로서의 절의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B의 관점에 따르면 또 역시 신하로서의 관점에 따르면 육신이 찢기는 길은 단종을 왕으로 섬기던 충신들이 수양대군과 그 일파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이 찢겼어.
다시 말하면 수양대군의 해유에 넘어가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 당연히 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4번 갑니다. A와 B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짐승 같은 놈은 단종을 섬기던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일파 부정적인 인물들 여기에 대응한다. 그 다음에 5번 A와 B 어떤 관점에 따르더라도 뜻밖의 횡행은 단종이나 그에 섬기던 충신들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건인 계유정난의 대응에 왜적이 침입해서 수양대군 일파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비유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 문제가 없고 답은 1번으로 보면 될 거고요.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봐라. 자, 이상 규정전에는 애정 전기 소설의 주요 특징들이 잘 나타난다. 먼저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으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의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환상성과 현실성에 상반된 두 속성을 포함한다. 자, 환상성은 아마 하늘나라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은 인간계의 이야기겠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자, 또한 애정 전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고독감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가운데 남 주인공은 소극적인 모습, 그렇죠. 이거를 보더라도 이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 주인공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여 주인공은 능동적 모습으로 애정을 추구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독점적 애정을 보여주지만 바람피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독점적 애정을 보여주지만 그 애정은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은 만남과 헤어짐을 중요 사건으로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숭고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다. 자, 이글뿐 아니라 애정 전기 소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애정 전기 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이승의 인물인 이생과 저승의 인물 다시 할게요. 자, 이승의 인물인 이생과 저승에서 환생한 인물인 채씨가 만나 정예를 나누는 것에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의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은 채씨가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여 이생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라고 응하는 장면에서 남주인보다 더 능동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여주인공의 모습. 그렇죠? 이생은 그냥 울고 앉아있고 그걸 찾아온 사람은 결과적으로 채씨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계속 채씨인 거죠. 자, 3번 합니다. 이생과 채씨의 애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세 번의 좋은 시절이 있다가도 어그러지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주인공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별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4번 갑니다. 채씨가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에 빗대어지는 것과 채씨가 떠난 뒤에 결국에 홀로 살아남게 된 이생에게서 주인공이 고독감을 지닌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 그렇죠. 혼자 살아가는 거 고독감.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자, 5번. 채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에서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독점적 애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거를 독점적 애정과 연결시키긴 어렵죠. 말 그대로 독점적 애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인데 하늘의 명에 따르기 위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 우린 이별해야 돼. 이거하고 지조와 절개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아는 글 하나를 한참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